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트레이딩,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의 가장 대표 주자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장보다 항상 아웃퍼폼을 낼 수 있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액티브 펀드고요. 문제는 저도 헷갈려요. 액티브와 패시브의 벽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 9월 만기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만기가 이제 9월 9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HTS에 있는 숫자를 좀 찍어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이제 투자 주체별로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9월 13일 외국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1876억 순매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9월 14일도 3,3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숙변이 쑥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숙변이 내려가고 나면 이제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금융투자 중심으로 또 매수가 이렇게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9월 만기 때 1조 매도가 나왔어. 이 나쁜 놈들 도대체 누가 매도를 이렇게 많이 출회해서 내 포지션을 아프게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때 한번 저는 이렇게 이제 패시브 수급도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날씬해졌다. 그러면 하나 드는 질문이 네. 그렇다면 그 전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네.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심리가 그냥 내마녀의 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부정확한 정보 혹은 인지를 통한 뭔가 불안정한 심리, 네. 그로 인한 어떤 매수 매도 행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뭐 그 시황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누구를 마녀로 몰았죠? 진짜 마녀를 가지고 마녀라고 얘기했었나요? 억울한 사람을 마녀로 잡았다. 맞습니다. 뭐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마녀야. 네가 밤에 이상한 짓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불확신을 확증이라고 얘기하면서 몰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녀의 심술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 것도 그때 당시에 시장이 좀 어수선했고 수많은 어수선한 이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고 얘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던 좀 어거지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3시 20분 네. 여기 10분간 벌어지는 이 프로그램 차익 매물과 비차익 매물에 대한 이 규모, 그로 인한 변동성 이것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언제쯤 그걸 예상할 수 있나요? 그 매수 매도 현물 포지션 가지고 제가 이제 요 장표를 가지고 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내 마녀의 심술을 만드는 주체는 크게 보면은 외국인 조금 네. 그리고 미니 선물 미니 옵션에 그 LP를 맡고 있는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국가지자체라고 되어 있는 연기금 이게 바로 우정사업본부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들 투자 주체의 현물 매매와 그 반대 방향으로 선물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신다면 이게 마녀와 관련이 있는 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금융투자가 뭐 2,300억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많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것도 한번 청산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이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마녀가 심술을 부릴 건지 아니면 선물을 줄 건지 정도는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전공시라고 해서 내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얼마 매물을 쏟아내겠다 아니면 얼마를 사겠다라는 사전공시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좀 불합리하다. 어떻게 내 포지션을 또 내가 사야 될 것을 팔아야 될 것을 미리 시장에 공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전공시라는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이 금융투자가 얼마만큼 최근에 만기를 앞두고 순매수를 했는지 또는 순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장중에 뭐 이때는 뭐 제가 여기서는 오늘 같은 경우 1분 단위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중에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거를 보신다면은 좀 파악하실 수 있고요. 옵션 만기일 당일날. 네네네. 당일날 뭐 오전에 뭐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아 그럼 종가에 요 순매수한 물량을 좀 덜어내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순매수 좀 들어오겠구나. 이런 논리로 좀 해석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추실 수 있고요. 저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만기 매물을 예측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만기 효과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일어나는 장중의 행위들은 또 전날 미국장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뭐 중국 증시 움직임, 일본 증시 움직임,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기일 전체를 통으로 만기 효과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변동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마녀가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모를 때는 그냥 뭐 내마녀가 심술 부렸습니다. 요 한마디로 모든 걸 퉁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용어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지만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815 모니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꼼꼼하게 뜯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고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내용이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좋은 인사이트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뭐 어쨌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선물을 많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네.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일반적인 시선이죠. 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 포지션을. 네. 그럴 경우 한번 청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것 역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들 금융투자, 참고로 뭐 제 직장 동료들도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어진 당일날. 네. 그냥 기계적인 조건에 따라서 지금이 청산하기 좋은 조건이냐 아니면 진입하기 좋은 조건이냐, 즉 프로그램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냐 매도를 해야 되는 조건이냐 요것만 놓고 따질 뿐 이게 어떻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고 어떻게 되면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일 혹은 내일 뭐 그 다음 날 이거는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다음 날도 오를 것 같아 이러면 매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하는 거고 선물을. 근데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됐을 때에는 그 날의 또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결정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LP 하시는 분들의 책상을 가보면은요, 이만한 화면에다가 엑셀로 그 각 종목의 주가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지금이 어떤 조건이 청산이 좋은 조건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는 게 좋은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청산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즉 청산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선물 위에 있고요. 현물은 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둘 사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만기날 되면은 이 선물 가격은 요 놈이랑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 주식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요 폭만큼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먹을 수 있는 룸이 적어지는 거죠. 요걸 이제 또 차익 거래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차익 거래고요. 이런 조건들이 만기날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음 월물로 그냥 넘길 건지 아니면 한번 다 없애버리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코스피백 선물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있는 상품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ETF라든지 뭐 코덱스 200과 같은 ETF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옛날에는 주식과 현물만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ETF와 선물, ETF와 레버리지 ETF 아니면 뭐 인버스 ETF와 뭐 선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얼추 될 거야지만 명확하게는 그 모든 주체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좀 명확하게 알면 되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런 LP 이런 걸 LP라고 부르는데 LP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뭐 각 증권사마다 한 2천억, 3천억 정도의 북을 가지고 뭐 LP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차익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조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기 날에는 저도 뭐 일반적으로는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청산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변동성이 커진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지만 만기 날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을 마녀의 심술 퉁 이거는 좀 오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좀 알아야 네.
대처하기도 좀 쉽고 네네네, 버티기도 맞습니다. 좀 쉽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왜 이렇게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어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 저 오늘 많이 팔았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차익거래 말씀하실 때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네, 네. 차익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네. 이 베이시스가 얼마 정도가 됐을 때 그렇게 차익거래로 내보내는지 네. 일반적인 아. 수치. 제가 뭐 칠판이 있다면은 칠판에 적어드리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셨을 때 경제학은 뭐 시장이 균형 시장이고 모든 투자자가 효율적 뭐 추정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똑같이 가정을 넣습니다. 차익거래하는 투자자가 거래세가 없고 그리고 조달 비용이 뭐 CD 금리보다 싸고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0.2포인트 정도나 0.3포인트 정도의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전제 조건 깔았습니다. 거래세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 가지 전제 거래세가 있다면은 거기다가 0.25%를 또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세라는 건 증권거래세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증권거래세는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내는 주체도 있나요? 제가 아까 투자 주체별로 찝어드릴 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거래 유동성이 적은 미니 선물이나 미니 옵션에 해당되는 LP를 할 때는요, 반대 포지션에 해당되는 주식으로 커버를 하거든요. 이때는 세금을 안 받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국가지자체라고 말씀드렸던 우정사업본부도 차익 거래하고 있는 그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2023년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은 뭐 물론 거래세가 완벽하게 제로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좀 차익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 이점을 갖고 있는 특정 투자 주체만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2023년이 되면은 좀 더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개인들도 맞습니다. 포함해서. 개인들도 프로그래밍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차익 거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저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제가 ETF 컨설팅을 맡으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때가 되면은 지금 0.2에서 0.3% 정도의 3포인트입니다. 예. 0.3포인트의 베이시스가 생겨나면은 차익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선물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뭐 패시브 펀드, 패시브 네.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게 선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거든요. 패시브 펀드들 중에서는요, 그 선물을 이용한 패시브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골드는 당연히 현물로도 그 펀드를 ETF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골드를 추종하는 선물로도 ETF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200개 종목을 다 사가지고 그걸로 펀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냥 200개 종목 귀찮아. 선물 한 계약 살래. 이렇게 해서도 또 펀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시장과 선물 시장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레버리지 ETF. 네. 수익률 2배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100%는 코스피 200 현물을 들고 있는 거고요. 100%는 선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버스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해서 100%, 예, 200%가 100% 된다. 100% 해서 두 개를 합쳐서 200%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선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1배를 내거든요. 주식으로 마이너스 1배 수익률을 내려면 제가 200개 종목을 다 빌려서 대표님한테 빌려서 그거를 매도치고 그러면 인버스가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200개 그렇죠. 종목을 빌리는 것도 어렵고 또 200개 종목 빌려가지고 그걸 매도 치는 것도 어렵고 또 다음 날 또 어떻게 또 환매가 들어오면 또 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경우에도 그냥 선물 매도 요거 하나로 커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상당 부분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펀드 하면은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다 이렇게 네. 매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네. 그 투자 감각에 의해서 네, 네.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쪽도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인덱스 펀드를 코스피 20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베이시스 얘기를 드리면서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게 현물 매수 들고 있는 것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선물이 현물보다 밑에 있는 백오데이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현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 선물을 들고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갖고 있던 주식을 좀 줄이고 선물 매수를 늘리고 그리고 다시 정상화되면 주식을 그 선물 매수를 좀 줄이고 현물 매수를 늘리고 이런 전략도 씁니다. 이거를 저희는 인핸스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 액티브 자금 이건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지 않는 나는 그냥- 시장이랑 상관없어. 그냥 우리 그냥 저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네. 거 그냥 사는 거. 나는 코스피 200보다는 뭐 한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뭐 장 빠질 때 코스피 100이 10% 빠졌으면 나는 7%, 6%. 나는 시장보다 항상 아웃퍼폼을 낼 수 있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액티브 펀드고요. 아니야, 그냥 시장 수익률만 쫓아가. 그래서 선물로 쫓아가던 아니면 그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사서 쫓아가던 나는 상관하지 않을게. 이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리고 패시브 펀드의 가장 대표 주자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액티브 ETF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액티브 ETF. 그래서 이제는 저도 헷갈려요. 액티브와 패시브의 벽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전문가들만이 하던 어떤 네. 영역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예, 예. 그래서 시장이 참 날마다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ETF 쪽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점점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네. 줄어들고 있다. 네네. ETF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오늘도 잠깐 만나고 온 친구가 있는데요. 뭐 그 친구의 스펙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금융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친구들이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굉장히 흔한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로 따지면은 나는 시장 수익률을 이겨야 되니까 경제학을 전공한다든지 그렇죠. 경영학을 전공한다든지 저처럼 무역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숫자 논리로 야 지금은 선물이 현물보다 더 싸 그러면 누굴 사고 누굴 팔아야 돼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학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도 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골드만삭스 예를 들면서 상당수의 그 인력이 네. 증권가의 인력이 금융계의 인력이 AI로 대체될 것이다. 프로그래밍으로 바뀔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멀었어요. 가장 저도 한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아직도 가장 좀 간에 수고스러운 게 금융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조건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주문을 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일일이 봐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는 삼성전자가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만약 이렇게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약간 매수호가보다 살짝 위에 넣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는 바로 매도호가로 사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으니까 그냥 매수호가보다 조금만 높게 주문 내면 체결될 거야.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이런 것까지 학습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이고요. 융통성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융통성 그리고 또 그 금융이라는 것은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하한가 갔다. 기계는 하한가 갔으니까 팔아야지 끝.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얘가 왜 하한가 갔지? ETF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건 기계적인 매도니까 오히려 하한가 나오면 사야 돼. 이런 것들은 AI가 커버하기에는 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3배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이익을 가져오나요? 그것도 간단한 게요. 네. 아까 두 배는 그 현물과 코스피 선물. 200 100%, 현물 100%, 선물 100% 이렇게 해서 그 두 배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 배는 그냥 선물로 레버리지를 3배 써버리는 겁니다. 선물로만. 네네, 선물로만. 5배면 또 선물로 5배. 네네. 참고로 코스피 1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레버리지를 제대로 쓰면 한 10배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갖고 1억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선물 거래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트레이딩,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뭐 산술적으로는 10배도 만들 수 있죠. 근데 1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을 때 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뭐 대충 머리로만 계산해 봐도 한 이틀만 하한가 맞으면 아마 갖고 있는 돈이 다 날라가고 이틀만 아니라 예. 장중 하한가만 맞아도 이거 겁나가지고.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마진콜이라고 불리우는 추가로 증거금을 그렇죠. 납입해야 되는 그리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은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냥 예, 선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롤오버를 많이 보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상품들도 롤오버를 다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긴 날 뭐 투신 참고로 ETF나 이런 것들은 다 투신으로 잡힙니다. 투신이 뭐 선물 매매를 많이 한다. 아니면 선물 매도를 많이 한다. 어우 깜짝이야 왜 이렇게 투신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어. 투신은 시장을 안 좋게 보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투신에서 인버스 ETF가 좀 사이즈가 커졌구나. 네, 인버스 ETF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넘겼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네. 뭐 네,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물론 뭐 인버스 ETF 사이즈가 커졌다는 이 사실만 놓고 따져도 좀 하방에 배팅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말이긴 한데요. 투신이 시장을 안 좋게 보나 봐. 이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선물 매수 매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네. 대충 이렇게 흐름을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네. 요소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랑 좀 연동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 상품이랑 연동되는 경우도 많고 또 주식이랑 연동되는 경우도 많고 중국 주식이랑 연동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 아이 좋아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해서 너무너무는 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가감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도움- 시장을 볼 수 네, 있으면. 도움은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